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특검이 사형이라는 최고 형량을 구형했죠. 네, 참으로 안타까운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는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과거 국정농단이나 뇌물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혐의가 내란죄라는 점입니다. 이 내란죄 재판은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에 30년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뇌물수수 같은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혐의이기 때문에 법적인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체포방해 1심 선고와 내란죄 사형 구형의 법적 근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심 판결이 나온 체포 방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일각에서는 방어권 차원이었는데 5년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법조계의 시각은 어떤가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고형이 너무 낮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데에는 명확한 법적 이유가 있습니다. 공적 조직의 사유화입니다. 경호처를 동원한 걸 문제 삼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일반인이 경찰관을 방해한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무장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하여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국가 공권력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병처럼 부린 중대한 권력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조직적인 무력화 시도라고 본 거죠. 네, 특히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재판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봤습니다. 다음은 더 큰 쟁점인 내란죄입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최근 사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뭘까요? 특검이 감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있지만 법률 구조상 선택지가 좁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를 보면 내란죄의 수괴, 즉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징역 20년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네, 수괴로 인정되면 그런 형량은 불가능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을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의 수괴로 규정했습니다. 혐의가 유죄라고 확신한다면 법에 정해진 형량 중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 및 선고되었던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구형은 검사의 요구일 뿐이고 판결은 판사님의 몫이잖아요. 앞으로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뭘까요? 결국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일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통치행위였지 헌법을 파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내란죄는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수괴로서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판사도 법정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장량감경이라고 해서 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는 있지만 헌정사에 미친 파장을 고려할 때 1심에서 바로 감경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체포방해 5년 선고 그리고 내란죄 사형 구형 이 사법부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또 하나의 굵직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그리고 법치주의는 권력자에게도 평등한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복잡한 법적 쟁점들과 법정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유익하셨을까요?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또 한번 오겠습니다.